협객행 김용원저 제22장. 석청과 민유는 내력이 대단한 편이었으나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좌우로 몇 걸음이나 흔들거리며 밀려나게 되었다. 석파천은 민유가 놀라고 당황해할 뿐만 아니라 눈물마저 금방이라도 흘릴 듯한 모습을 보고 재빨리 외쳤다. 노백부님,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사형객은 오른손에 장력을 거두고 다시 일장을 내려치려고 했다. 이때 대청에 있는 수십 명이 모조리 나서서 막는다 하더라도 석중옥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석파천의 이와 같은 호통은 사형객에게 있어서 항거할 수 없는 명령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해져서는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너는 이 녀석을 나보고 죽이지 말라는 것인가? 이 비열한 젊은이의 한 목숨을 살려줌으로써 현철령을 두고 한 맹세를 지키게 된다면 매우 수월한 일이라 불현듯 얼굴에 기쁜 빛을 띄었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석 장주와 석 부인의 아들이며 띵땅도 그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사람은 행실이 좋지 못합니다. 수아를 못살게 굴었는가 하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장락방의 방주가 되었을 때는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사형객은 다시 다그치듯 물었다. 그런데 왜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 무공에 있어서 절정에 이른 일대의 효웅이지만 그와 같은 한마디를 내던질 때 그의 음성은 혹시나 석파천이 다른 말을 할까봐 두려워 떨리고 있었다. 석파천은 천천히 말했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자꾸만 나쁜 짓만 일삼고 있으니 노백부님의 곁에 두시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짜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놓아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노백부님은 마음씨가 곱습니다. 저를 몇 년 동안 돌봐주시면서 무공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찾지 못하게 된 이후 노백부님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석형도 노백부님의 곁에 있게 된다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좋다는 말을 듣자 사형객은 울컥 울화가 치밀었다. 석파천이 자기를 비웃은 것이라 생각한 그의 얼굴에 다시 푸른 기운이 떠올랐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때 석파천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석파천의 얼굴에 긴장된 빛이 감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간 그와 함께 마천회에서 보내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은 온갖 열성을 다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시종 천진난만하게 행동했으며 자기를 반푸너치도 싫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헤어진 지 수개월 동안 여전히 자기의 옷을 빨아주고 밥을 지어주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만 보면 어머니를 잃게 된 이후 자기에게 의탁하고 매사에 자기를 좋게만 생각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그가 무공을 가르친 것은 그의 목숨을 빼앗자는 것인데 그는 오히려 깊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제는 또 자기에게 석중옥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만 짓거리고 있구나. 이 사모는 언제나 홀로 행동하는 천하의 기남자인데 어찌 이 비굴한 녀석 때문에 쓸데없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본래 자네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하겠다고 응낙을 했었네. 그러니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자네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자, 이제 그만 작별을 하겠네. 이후 다시 만나볼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네. 석파천은 재빨리 그를 만류했다. 아닙니다. 노백부님, 그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가 또 사람을 속이고 해치려 들다가 끝내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게 된다면 석 부인과 띵땅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듬거리는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그를 가르쳐 그가 좋은 사람이 될 때까지 노백부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님은 원래 저보고 남에게 부탁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부득이 노백부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형객은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어려울 것은 없지만 쉬울 것도 전혀 없었다. 본래 자기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남을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열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네. 다른 일을 말하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자네 일이라면 해주도록 하지. 석청은 갑자기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사람들은 마천거사가 한 번 한 말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고 했소. 그리하여 현철령은 강호에서 크게 이름이 났던 것인데 현철령주가 남의 부탁을 이렇게 거절한다면 후감집에서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소? 사형객은 두 눈썹을 곤두세우며 날카롭게 외쳤다. 석장주, 그게 무슨 말이오? 석청은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이 소형제가 우리의 자식놈을 당신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을 부탁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소. 하지만 현철령은 이 소형제가 사선생에게 건네주지 않았소. 그리고 그는 여러 사람을 돌아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때 우리 부부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경형, 왕형, 가형, 화소저 등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요. 이어 그는 무거운 어조로 재차 말을 이어갔다. 평소 마천거사는 한 번 한 약속을 천금보다 더 중히 여긴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어째서 이 소형제가 부탁하는 것을 사선생은 이러쿵저러쿵 피하려고만 하시오? 사형객은 노에 부르짖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을 왜 당신이 가르치지 않소? 저와 같은 가풍을 해치는 불효자식은 차라리 일장에 때려 죽이는 것이 무림을 위해 좋을 것이오. 석청은 탄식하듯 말했다. 저의 자식놈은 우둔하고 버르장머리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엄한 스승이 애써 길을 들여주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이 되기는 틀렸지요. 사형객은 노에 부르짖었다. 길을 들이는 것 좋아하는군. 내가 저 녀석을 데려간다면 사흘도 되기 전에 저 녀석으로 하여금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고 도깨비인데 도깨비 같지 않은 꼴로 만들게 될 것이오. 민유는 석청에게 연신 눈짓을 하며 불렀다. 사형. 그녀는 사형객과 같은 대마도에게 아들을 딸려보낸다면 앞으로 무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더 화를 북돋지 못하도록 말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석청은 민유의 눈짓을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강호의 영웅 호걸들은 현철령주를 모두 다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훌륭하다는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소.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맹세를 저버린다는 것은 어찌 명성이 쟁쟁한 마천거사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소? 사형객은 이렇게 되자 그만 말문이 막히게 되었다. 세상 일을 모르는 석파천의 요구를 얼렁뚱땅 넘겨버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강호의 경험이 풍부한 석 장주는 말로써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닌가. 그야말로 이제 자기에게 이와 같은 임무가 뱀의 꼬리처럼 머리 위에 감긴 이상 체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좋소. 이 사모의 남은 여생은 이 계작종 때문에 편안한 날이 없겠군. 그는 지금 계작종이라고 한 것은 석파천을 가리키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석중옥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는 말을 빙글 돌려 석청 부부에게까지 욕을 한 것이다. 석청은 이를 알고 빙긋 웃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민유는 얼굴을 붉혔다가 곧 다시 창백한 얼굴이 되고 말았다. 사형객은 석중옥에게 말했다. 이 녀석 나를 따라오너라.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노부는 매일 너의 껍질을 3번씩 벗겨줄 테다. 석중옥은 매우 겁이 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 연후 석파천이 행여나 말을 바꾸어 줄까봐 기대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석파천은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석형, 두려워할 것 없소이다. 사선배님은 일부러 무섭게 보이는 것이 왜다. 기실 사선배님은 가장 좋은 사람이 왜다. 매일 밥을 짓고 옷을 빨아들이며 나무도 하고
닭도 키우며 채소를 가꾼다면 사 선배님은 석 형의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찬 어조로 웃음을 띠고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몇 년간 사 선배님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사 선배님은 나의 어머니처럼 나를 대해주고 또 무공까지 가르쳐 주었소이다. 사형객은 그가 자기를 어머니로 비유하는 것을 보고 그만 한숨을 길게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너의 어머니야말로 미치광이 여자다. 자기의 아들에게 계잡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내 녀석은 오히려 강호에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진다는 마천거사를 그와 같은 미친 계집에게 비유하는구나. 석중옥은 더욱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빨래를 하고 채소도 가꾸면서 나무도 하고 닭도 키워.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매일같이 밥을 지어 이 대마두에게 먹이다니 내가 언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봤어야지. 이때 석파천은 다시 입을 열었다. 석형 사 선배님의 옷이 헤어진다면 재빨리 기워주시오. 그리고 사 선배님께서는 찬을 항상 바꾸는 것을 좋아하시니 열흘 안으로 똑같은 찬을 만들지 않도록 하시오. 사형객은 냉소를 흘렸다. 흐흐 석 장주 두 분께서도 후감집에서 이 현철령의 눈독을 들였는데 당신들 두 분도 이 사모로 하여금 당신의 아드님을 잘 가르쳐달라고 할 생각으로 눈독을 들였던 것이요? 그는 석청에게 말을 하면서도 눈동자는 석중옥을 노려보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의 눈동자는 석중옥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석중옥은 번개와 같은 그의 시선에 쥐가 고양이를 대하듯 맥이 탁 빠지고 혼이 반쯤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석청은 깍듯한 태도로 말했다. 황송하오이다. 솔직히 사선배에게 말씀드리면 불초 부부에게는 원수가 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우리의 애를 죽였지요. 그 후 응거하여 숨어버렸기 때문에 10여 년간 불초들이 찾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소이다. 사형객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당신들이 현철령을 얻게 되었더라면 나보고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었소?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은 너무나 수고를 끼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 선배님께서는 신통력이 대단하시니 그 사람의 행방을 알아내리라 생각했답니다. 사형객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철령이 그날 당신네들 부부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 사람은 그야말로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리고 싶을 뿐이요. 석청은 허리를 굽히고 길게 으브랬다. 저의 자식놈이 사선배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으니 애비 된 도리로 무엇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저희들 부부는 차후로 항상 부처님에게 사선배께서 백세를 사시도록 염원을 드리겠소이다. 매우 겸손한 어조였고 또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형객은 퇴하고 침을 뱉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등 뒤로 돌려서는 길다란 보따리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왼손을 뻗쳐 석중옥의 오른손 손목을 잡더니 대청에서 달려나갔다. 석중옥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으나 곧 그 소리는 10여 장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리하여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정당히 손을 뻗쳐 철썩 소리가 나도록 힘주어 석파천의 따귀를 한 대 갈기더니 큰 소리로 불렀다. 천오라버니, 천오라버니. 그러면서 나는 듯 뒤쫓아가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뺨을 어루만지며 어안이 벙벙해져서는 외쳐 물었다. 띵땅, 당신은 왜 나를 때리는 거지? 석청은 그 보따리를 들고 손으로 가늠해 보았다. 그리고 즉시 보따리를 풀어보니 바로 자기네 부부가 사용했던 흑백 쌍검이 아닌가. 민유는 보검을 다시 찾게 된 데 대해서 조금도 기쁘지 않은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형, 어째서 오가를 그에게 딸려보냈어요? 석청은 한숨을 내쉬었다. 삼해, 오가가 어째서 그와 같은 모양이 됐는지 알겠소? 민유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사형은 또 내가 그 애를 너무 총애했다고 탓하는군요.
그 말을 하고는 그만 눈물을 흘렸다. 석청은 차분한 어조로 그녀를 위로했다. 원래 그대는 오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대해주었소. 더구나 견아가 남에게 죽음을 당한 후 더욱더 오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소. 어릴 때부터 말썽이 많고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대 앞에서 나는 차마 어떻게 그 아이를 가르쳐야 할지 몰랐소. 그래서 모질게 마음을 가다듬고 능소성으로 데려왔던 것이요. 그리고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의 본성이 너무나 나빠. 오히려 우리 부부로 하여금 설산파에 여러분을 대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았소? 사선배의 심계로 말하면 오가보다 뛰어나며 수단 또한 악랄하오. 독에는 독이라고 10중 8구 오가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니 그대는 안심하구려. 이어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마천거사는 이를 행함에 있어서 제멋대로이지만 천하에서 가장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요. 이 소영제가 그에게 오가를 잘 가르쳐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으니 그는 반드시 방법을 강구해서 실천할 것이요. 민유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오가는 어릴 적부터 총애만 받고 자란 몸인데 밥 짓고 빨래를. 석청은 그 말을 가로챘다. 바로 너무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의 버릇이 나빠진 것이요. 마침 이때 백만검 등은 백자재와 산호파에게 마천거사가 석중옥을 데려간 사실을 알리려는 듯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석청은 민유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오가가 마천거사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애 때문에 내분까지 일으킨 설산파에서 그 애를 그냥 내버려 두겠소? 민유는 생각해보니 그 말이 옳았다. 그제야 그녀는 울음을 거두고 석파천에게 입을 열었다. 자네가 또 우리 아들의 목숨을 구했군. 나는 정말 자네는 이토록 착한데 그는 또 그렇게 나쁘니 정말 서글프네. 나에게 만약 자네와 같은 그녀는 본래 자기에게 석파천과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을 하려 했으나 목구멍까지 넘어온 말을 끝내 참았다. 석파천은 석중옥이 그녀로부터 그토록 사랑과 동정을 받는 것을 보고 속으로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또 그녀가 2번이나 자기를 아들로 잘못 알고 여러모로 돌봐주며 사랑을 베풀던 일을 상기했다. 반면에 자기의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언행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으며 민유가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른 점이 비교되어 불현듯 침울해져서는 서글픈 빛을 얼굴에 띄었다. 민유는 그를 똑바로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영제, 자네는 어떻게 하여 오가로 가장을 하고 길을 오는 동안 우리를 속일 수 있었는가?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띵땅이. 바로 이때 왕만인이 당황해서 대청 안으로 달려들어오더니 부르짖었다. 야단났습니다. 사부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청에 있던 무사람은 놀라 물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왕만이는 그저 보이지 않는다고만 대답했다. 수아는 석파천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우리 빨리 가봐요. 2 사람은 급히 석실로 달려갔다. 서곡 밖의 통로에는 이미 설산 제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석파천과 수아가 도착한 것을 보고 길을 열어주었다. 석실 안에는 백만검 부부가 산호파를 부축하여 앉혀놓고서 쩔쩔매고 있었다. 수아는 재빨리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처를 입으셨나요? 백만검은 온 얼굴에 살기를 가득 띄었다. 첩자가 있는 것 같군. 어머님은 본문의 수법에 혈도를 짚혔고 아버님은 사로잡혀 간 모양이다. 수아야, 너는 할머니를 지키고 있거라. 나는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날려 달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에 삼지의 제자 한 명이 서 있었다. 백만검은 성이 나고 다급한 김에 힘주어 그를 밀어. 그가 곧장 저쪽으로 나가떨어지도록 만들고는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수아는 석파천을 향해 다소곳이 말했다. 오라버니, 할머니를 도와 운기행공해서 혈도를 풀어주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요. 수혈과궁으로 혈도를 푸는 방법은 산호파가 이미 그에게 가르친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그 방법대로 손을 쓴 결과 얼마 뒤에는 산호파가 봉쇄당한 세 곳의 혈도를 풀 수 있었다. 산호파가 즉시 부르짖었다. 모두 수선을 피우지 말게. 장문인이 나의 혈도를 짚었던 것이며 그 자신이 떠나간 것이네. 무사람은 그 말을 듣자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다. 원래 장문인이 친히 혈도를 짚은 것이군. 그러니까 백사형마저도 일시에 풀지 못하셨지. 이때 설산파의 장문인은 도대체 누구로 모셔야 하는 것인지 모두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그들은 백자재를 장문인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모두 옛날에 그 칭호를 쓰고 있었다. 본래 하나같이 설산파에 또 어떤 내분이 다시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고 다시 한바탕 피를 뿌리는 살육전이 벌어지겠구나 걱정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 늙은 부부끼리의 다툼인지라 무사람은 그 즉시 마음을 놓고서는 신속하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백만검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되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음성에는 퍽이나 불쾌한 빛이 서려 있었다. 이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토록 똑똑하고 부지런한 기한서북 백만검마저 마치 머리통이 떨어진 파리처럼 두서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졌던 일은 또 자기 부모에게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에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는 울분을 느꼈으나 어떻게 그 울분을 사겨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산호파는 그의 표정을 보고 노에서 입을 열었다. 너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어째 애비와 애미부터 먼저 탓하는 투냐? 백만검은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제가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산호파는 천천히 말했다. 너의 아버님은 모두를 위해서 협객도로 가신 것이다. 백만검은 놀라 물었다. 아버님이 협객도로 가다니요? 어째서입니까? 산호파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라니? 너의 아버님이야말로 설산파의 참된 장문인이 아니냐. 그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느냐? 내가 이 서곡으로 와서 너의 아버님에게 그가 서곡에서 한평생 스스로 감금당해 있기를 원한다면 나도 옆에서 모시고 한평생 보낼 참인데 협객도로 가겠다는 약속은 누구를 시켜 응하도록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너의 아버님은 나에게 그 사정을 묻게 되었고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너의 아버님은 자기가 장문인이니 당연히 자기가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양반에게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만전지책을 강구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고집스럽고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설산파에 대해서 죄를 지었네. 많은 무고한 제자들을 죽였으니 나로서는 그야말로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네. 그러니 나로서는 오직 설산파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던져 나의 큰 죄를 용서받도록 하려는 것이네. 그래야만이 당신이나 아들, 며느리, 손녀, 손자 사위, 묻 제자들이 사람을 대할 면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손을 뻗쳐 나의 몇 곳에 혈도를 짚고 2조각의 동패를 가져갔는데 지금쯤은 상당히 멀리 가셨을 게다. 백만검은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또한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으니 어떻게 그곳으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것입니다. 산호파는 싸늘히 그 말을 받았다. 너는 지금까지도 너의 애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러고는 그녀는 성큼성큼 서곡에서 걸어나갔다. 백만검은 뒤를 따르면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산호파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금호파의 장문인이니 협객도로 갈 자격이 있다. 백만검은 그만 마음이 실타래처럼 어지러워져서 생각했다. 모두 함께 가서 사생결단을 내도록 하자. 모조리 협객도에서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동짓달 20하루가 되는 날 산호파는 석청, 민유, 백만검, 석파천,
수아, 성자학, 제자면, 양자진 등 일행을 이끌고 남해가의 한 조그마한 어촌에 이르게 되었다. 산오파가 능소성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경만종으로 하여금 장문과 성주의 직책을 대신 돌보도록 하고 왕만인과 호연만선이 보좌토록 했다. 그리고 풍화신룡 복만리는 스승을 배반한 역모에 참여했기에 비록 사태에 핍박을 받아 그랬다고는 하나 백만검 등 장문의 제자들은 다시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산오파는 성자학 제자면 양자진 세 사람을 데리고 동행했다. 이는 각 분지의 제자들이 또다시 모반의 병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방비하려는 것이었다. 요자려는 몸에 중상을 입고 있었고 무공을 깡그리 상실하다시피 했기에 이미 화근이 되기에는 부족한 존재가 되었다. 협객도에서 건네준 두 조각의 구리패 뒤쪽에는 어촌에 도착하는 날짜와 시진 그리고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새겨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전해받은 동패에 조각된 모임의 날짜와 장소는 각기 다른 것 같았다. 그렇기에 산오파 등 일행이 이곳에 당도했을 때 어촌에서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다른 강호의 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자재는 더더욱 종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야 할 어선마저 한 척 찾아볼 수 없었다. 여러 사람은 잠시 한 칸 초가집에서 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갑자기 노란 옷, 즉 황의를 걸친 사내가 손에 노를 들고 어촌으로 들어오며 낭낭이 외치듯 말했다. 협객도의 영빈사가 도주의 명을 받고 삼가 장락방에 석방주를 모시고 가려고 왔소이다. 산오파 등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초가집에서 달려나갔다. 그 사내는 석파천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허리를 구부려 절을 하며 입을 열었다. 이분이 아무래도 석방주인 것 같군요. 그렇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는 하오. 귀하의 존성은 어떻게 되시오? 그 사람은 대답했다. 소인의 성은 조가입니다. 석방주께서는 어서 출발하시지요. 석파천은 그를 바라보며 넌지시 입을 열었다. 불초는 몇 분의 위더른들과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귀도로 가서 구경을 하고 싶소이다. 그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곤란하지요. 조그만 배라 많은 사람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주께서는 엄히 명령을 내리시되 석방주 한 사람만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게 된다면 조그만 배는 반드시 뒤집어질 것이고 소인 또한 목을 보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오파는 냉소를 했다. 흥흥.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상 아마도 당신 맘대로 되지는 않을걸. 그리고 그녀는 조씨 성을 가진 사내 앞으로 다가서며 손으로 칼자루를 거머쥐었다. 그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은 산오파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석파천에게만 공손히 말했다. 소인이 안내를 하겠으니 석방주께서는 가시지요.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서 걸었다. 석파천과 산오파 그리고 석청 등 모두 그 뒤를 따랐다. 바닷가를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두 곳의 산등성이를 돌아가자 모래사장 가에 한 척에 조그마한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배의 폭은 불과 석자 정도였으며 길이 또한 6자를 넘지 않을 것 같았다. 진정 작고 작아서 다시 더 작을 수 없는 그런 배라 두 사람을 태울 수 있을는지도 매우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니 한 사람을 더 태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을 한번 돌아보더니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소인을 죽이는 것은 그저 손 한번 놀리는 수고를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분이 협객도로 가는 바닷길을 알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석방주를 모시고 가도록 하시지요. 산오파와 석청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협객도가 이토록 용의주도하게 사태를 안배하여 한 사람도 더 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그저 협객도의 이름만 들었을 뿐이고 이 섬이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는지 먼 곳에 있는지
전혀 들어본 바가 없었다. 더군다나 협객도라는 이름은 10중 8구 본래의 이름이 아닐 것 같아서 설사 바닷길에 익숙한 사공들이나 장사치들도 알고 있지 못할 것인데 넓고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시력을 다해 사방을 둘러보아도 바다에는 한 척의 배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협객도에서 보내온 배를 뒤따라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산호파는 놀람과 분노에 손을 뻗쳐서는 그 사내의 정수리를 후려치려고 했으나 손이 반쯤 떨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멈추며 석파천에게 당부했다. 제자야, 너는 구리패를 나에게 주려무나. 내가 너 대신 가야겠다. 이 할망구는 어찌됐든 간에 늙은 미치광이와 함께 죽어야겠다. 그 황희의 사내는 그 말을 받았다. 도주께서는 만약 사람을 잘못 안내하여 온다면 소인을 참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소인의 부모와 처자식마저도 누를 입게 되어 모조리 참수를 당하게 되리라는 영이 계셨소이다. 산호파는 노에서 그 말을 받았다. 참하라면 참하라지 뭐가 대수로운가. 그러나 말을 해놓고 보니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대수로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녀석에게는 그야말로 큰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와 동시에 그녀는 즉시 한계책이 떠올라 입을 열었다. 제자야, 그렇다면 너는 장락방의 방주 자리를 나에게 양보해다오. 내가 방주라면 이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맞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석파천은 망설였다. 그건 아무래도. 그 황희의 사내는 그 말을 가로채듯 입을 열었다. 상선벌하게 두 사자께서는 장락방의 방주가 나이 겨우 약관의 젊은 영웅이며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할머니가 아니라고 분명한 설명이 있었소이다. 산호파는 노에서 고함을 질렀다. 개방귀 같은 소리 하지 말게. 자네가 또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내 나이는 비록 많지만 덕망은 하나도 높지 않네. 그 황희의 사내는 빙긋이 웃더니 곧장 바닷가로 가서는 배의 밧줄을 풀었다. 산호파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좋다. 제자야, 내가 가거라. 그러나 너는 이 사부의 한마디를 들어보아라. 석파천은 공손히 대답했다. 물론 사부님의 분부를 공손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산호파는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만약에 한 가닥의 생기라도 보인다면 너는 한사코 스스로 탈출해서 도망쳐 오도록 해라.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다른 곳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란 말이다. 이것은 이 사부의 엄명이니 결코 어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석파천은 아연해져서는 말똥말똥 산호파만 쳐다보았다. 어째서 사부님께서는 그녀의 남편을 구하지 말라는 것일까? 설마 하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할아버지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산호파의 신신당부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산호파는 다시 당부를 했다. 너는 가서 늙은 미치광이에게 내가 이곳에서 3개월간 기다리겠다고 해라. 그리하여 내년 2월 말까지 만약에 이곳으로 달려와 나와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어버릴 터이니 다시는 벽라산으로 가라는 등의 엉터리 말을 하지 말라고 해라. 그렇지 않을 때 나는 죽어 악귀가 된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수아는 말했다. 오라버니,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오라버니를 3개월 동안 기다리겠어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할머니를 따라 바다에 뛰어들고 말겠어요. 석파천은 마음속으로 흐뭇한 한편 처량하고도 괴로움을 느끼며 재빨리 입을 열었다. 수아는 그럴 필요가 없소. 수아는 한사코 말했다. 나는 그러겠어요. 그 한마디의 음성은 매우 나직했으나 조금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뜻이 가득 서려 있었다. 민유는 입을 열었다. 소형제, 아무쪼록 무사히 돌아오기를 모두 이곳에서 빌어주겠네. 석파천은 공손히 대답했다. 석 부인께서도 몸 보중하시고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선생을 따라갔으니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장락방의 방주는 가짜이니 어쩌면 저들이 저를 되돌려 보내줄지도 모릅니다. 장삼과 이사는 또 저와 의형제들이니 정말 위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가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민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쪼록 그렇기를 바라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젊은이는 무림의 인심이 얼마나 험악하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와 같은 결의 형제를 어찌 진정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석청 역시 한마디 당부를 했다. 소형제, 섬에서 만약에 그 누가 손을 쓰게 되었을 적에 자네는 내력을 돋우고는 우격다짐으로 싸우되 무슨 초식이고 도법이고 아랑곳할 필요가 없네. 그는 석파천의 내력이 놀라운 만큼 한가닥에 생기는 바로 그 내력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이번에도 고개를 숙여 보였다. 예. 석 장주께서 지도해 주신 말씀에 사의를 표합니다. 백만검은 그의 손을 잡고서는 말했다. 사위, 우리는 이제 한 집안 사람이네. 우리 부친으로 말하면 연세가 많으시니 자네가 반드시 많이 돌보아줘야 할 것이네. 석파천은 그가 자기를 사위라고 불러주자 그만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대답했다. 그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자학과 제자면 그리고 양자진 세 사람은 표현은 안 했지만 고소하게 잘 됐다는 심정에 가득 사로잡혀서는 똑같이 생각했다. 30년 동안 이미 세 패의 무림 고수들이 협객도로 떠났으나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 내 녀석도 머리 셋 달리고 팔이 6 달린 사람이 아닌 만큼 어찌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각기 조심하라느니 아무쪼록 장문인을 잘 돌봐달라느니 하는 유의 인사치레를 한마디씩 했다. 즉시 석파천은 여러 사람과 헤어져 모래바닥에 들어서게 되었다. 무사람들은 모래사장 갖가지 전송을 했는데 수아와 민유 2사람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산오파는 갑자기 그 황희의 산에 앞으로 다가서더니 철석하고 그의 따귀를 세차게 때리고는 호통을 내질렀다. 자네는 위더른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했으므로 좋고 그른 것을 알도록 해주는 바일세. 그런데 그 사람은 반격을 하지 않고 얻어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빙그레 웃더니 조그만 배 위로 올랐다. 석파천은 무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하고 그 사내의 뒤를 이어 배에 올랐다. 그 조그만 배는 2사람을 태우게 되자 배전이 바닷물과는 이미 몇치도 되지 않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 진정 한 사람도 더 태울 수 없는 배였다. 그리고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이 겨울철이라는 것이었다. 겨울철에는 남해에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잔잔해지는 법이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물결이 일게 된다면 조그만 배는 뒤집히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협객도에서 동짓날을 택하게 된 것은 바로 어쩌면 그런 이유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산에는 노를 몇 번 저어서 배를 모래사장에서 떼어놓더니 뱃머리를 돌렸고 곧이어 하나의 누런 세모꼴에 돛을 올렸다. 돛은 즉시 천천히 불어오는 북풍을 싣고 남쪽으로 나갔다. 석파천은 북쪽을 바라보았다. 산오파와 수아 등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바닷가의 벼랑에 서서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검은 점으로 변하더니 끝내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밤이 된 이후 배는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흘째 되는 날 따지고 보면 바로 동짓날인데 그 산에는 앞쪽에 까맣게 보이는 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이 바로 협객도유회다. 석파천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리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마음은 긴장됐고 가슴은 쿵쿵 뛰었다. 다시 한 시즌 가게 되었을 때 섬에 높다랗게 솟아있는 돌산을 볼 수가 있었다. 산에는 울창하게 나무들이 자라나 있었다. 신시패 무렵에 조그만 배는 섬 남쪽의 바람을 등진 곳에 닿게 되었다. 그 산에는 정중히 말했다. 석 방주께서는 무트로 오르십시오.
섬 남쪽은 바로 넓은 모래사장이었다. 동쪽 벼랑 아래에 40여 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석파천은 속으로 짚히는 바가 있었다. 이곳에 배들이 적지 않으니 섬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다면, 이곳으로 도망쳐와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빼앗아 탄다면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는 무트로 올랐다. 그 산에는 밧줄을 들고 무트로 오르더니 밧줄을 커다란 바위에 감아매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소라를 꺼내 우우하고 불었다. 얼마 후 산 뒤쪽에서 4명의 사내가 달려나왔다. 한결같이 누런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석파천 앞으로 달려오더니 허리를 구부렸다. 도주께서는 영빈관에서 삼가석 방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보시지요. 석파천은 백자재가 걱정되어 물었다. 설산파의 장문인 위덕 선생은 이미 도착하셨소? 앞장을 선 황희의 사내가 대답했다. 소인은 전문적으로 석방주를 돌보도록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은 잘 모른답니다. 석방주께서 영빈관에 이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장을 서서 걸어갔으며 석파천은 뒤를 따랐다. 나머지 4명의 황해 사내들은 7, 8보 정도 떨어져 따라오고 있었다.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양쪽은 모두 숲속인데 한가운데로 산길이 뚫려 있었다. 석파천은 주위의 경치를 유심히 살폈다. 도망칠 때 길을 잃지 않으려면 눈에 익혀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수마장을 걸어 들어가게 되자 바위들이 어지럽게 서 있는 산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왼쪽은 깊은 낭떠러지로 세찬 산개울 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곧이어 길은 벼랑을 따라 오르게 되었는데 두어 번 모퉁이를 돌게 되자 10여 장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었다. 아마도 그 폭포가 바로 산개울의 수원지인 것 같았다. 길을 안내하던 그 사내는 길 옆 한 그루 커다란 나무 뒤에서 기름 먹인 비옷을 꺼내 석파천에게 건네주었다. 영빈관은 바로 저 수락동 안에 있습니다. 석방주께서는 옷이 젖지 않도록 비옷을 입으십시오. 석파천은 비옷을 받아 입었다. 사내는 폭포로 다가가더니 몸을 날려 뛰어들었다. 석파천 역시 몸을 날렸다. 안쪽에는 기다란 통로가 있었다. 양쪽에 기름등이 켜져 있어 침침하기는 했으나 길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통로는 산허리에 뚫려 있는 천연 동굴을 다듬어 만든 것이었다. 인공으로 다듬은 것 치고 매우 좁았으나 때로는 탁 트일 정도로 넓은 곳도 있었다. 점차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동굴 안에서도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 들렸다. 그 소리는 매우 맑고 고와 옥으로 만든 북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동굴 안에는 갈림길이 무척 많았는데 석파천은 일일이 외워두었다. 동굴 안에서 약 2마장쯤 나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눈앞에 옥석으로 깎아서 만든 동굴문이 나타났다. 문 위에는 3개의 커다란 글자가 쓰여 있었다. 석파천은 글씨를 몰라 슬쩍 물었다. 이곳이 바로 영빈관이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그는 쓰여 있는 것을 왜 굳이 물어보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옥석으로 된 동굴 문 안으로 들어가자 땅바닥에 청석을 깔아놓은 통로가 나타났다. 사내는 석파천을 왼쪽의 첫 번째 석동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말했다. 석방주께서는 잠시 이곳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나중에 연회가 베풀어지게 된다면 도주께서는 석방주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동굴 안에는 탁자와 의자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세 자루의 붉은 촛대가 석실 안을 환히 밝혀주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나이 어린 동자가 차와 4가지 간단한 음식을 갖다 주었다. 석파천은 음식을 대하게 되자 나무로 내려오면서 석청이 당부하던 말을 떠올렸다. 소형제, 30년간 협객도로 간 영웅호걸들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네. 협객도의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많은 무림의 고수들을 일망타진하리라고는 보지 않네. 그의 당부는 계속되었다. 나의 짐작으로 섬에서는
틀림없이 비열한 수단을 썼을 것이네. 기관 함정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음식에다가 극독을 탔을 것 같네. 그들이 공공연히 사람들을 청해 동지 팥죽을 맛보게 한다고 떠들어대었으니 그 한 그릇의 팥죽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라 어쩌면 이상야릇한 점이 없을 수 있겠으나 도리어 흔히 보는 다과나 밥과 찬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네. 다만 이와 같은 도리는 무척 얕은 것이라. 이 석청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명문대파의 우두머리 격인 인물들도 어찌 생각을 못했겠는가. 그들이 협객도로 가게 되었을 때는 자연히 여러 가지 해독약을 가져갔을 터인데 어째서 끝내 그 사람들의 독수에 당하게 되었는지 실로 그 해답을 얻기가 힘드네. 자네는 심지가 곧고 인정이 많아서 어쩌면 하늘이 착하고 어진 사람을 돌본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고약한 보답을 받지 않을지도 모르지. 어찌되었든 간에 조심을 하도록 하게나. 그는 그와 같은 석청의 당부를 뇌리에 떠올리기는 했으나 향긋한 음식의 냄새를 맡게 되자 시장기가 몰려왔다. 배가 고픈데 섬에 와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군다나 장삼과 이사는 나와 결의 형제를 맺은 사이로 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는데 나를 해칠 수 있을까? 그리하여 그는 즉시 소매, 춘권, 전병, 증고 4가지에 갖다 놓은 음식을 먹어치우고 한 주전자의 찬물도 반이나 비워버렸다. 석동에서 약 1시즌쯤 기다리게 되었을 때 갑자기 요란한 종소리와 북소리 등이 크게 울렸다. 길을 안내했던 사내가 석동의 입구에 나타나 허리를 굽혔다. 도주께서 석방주가 연회에 참석하도록 청하십니다. 석파천은 그를 따라 나섰다. 몇 개의 석실을 지나게 되자 종소리와 북소리가 더욱더 요란하게 들려왔고 눈앞이 훤히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알고 보니 한 커다란 석동 안에 소의 기름을 짜서 만든 촛불이 잔뜩 켜져 있었고 100여 개나 되는 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석동 안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많은 탁자를 나열해 놓았으나 조금도 비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수백 명이나 되는 황해 사내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손님들을 맞아 자리로 안내를 했다. 모든 손님은 각기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앉은 셈이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손님을 옆에 모시고 앉는 주인 쪽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다. 무손님이 자리에 앉자 주악 소리가 곧 멈추게 되었다. 석파천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대뜸 백자재가 가슴을 펴고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백발이 성성할 뿐만 아니라 위맹하게 생긴 그는 무사람들 가운데 앉아있었지만 체구가 유난히 커서 군계일 합격이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날 서곡 안에서는 너무나 어두워 석파천은 그를 똑똑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훤히 켜진 불빛 아래서 보니 정말 위덕 선생이야말로 절간에 모셔다 놓은 신상처럼 장엄하고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한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객청에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으나 안내를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음성을 낮추었고 모든 사람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심사가 무거웠던지라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석파천이 그와 같이 갑작스럽게 부르짖게 되자 모든 사람의 눈길은 자연히 그에게 쏠리게 되었다. 백자재는 싸늘히 코웃음을 쳤다. 흥! 분수를 모르는 녀석 같으니 내 녀석 때문에 나의 손녀가 자손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 않느냐?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잠시 후에 그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원래 백자재는 그가 협객도로 죽으러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수아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들과 딸 자식을 둘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촌에서 할아버지를 3개월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2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백자재는 길다란 눈썹을 곤두세웠다. 벽라산에 가지 않겠다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날 욕하던 늙어 망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정불사와 같은 경박한 자가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것을 고지 듣는 것으로 보면 늙어 망령이 난 할아버지가 멍청하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불사를 만나게 된다면 금오도법으로 그의 팔 한쪽을 잘라내고 혓바닥을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백자재는 그 말에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맞았다 맞아. 응당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대청의 한 모퉁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어째서 나에게 그토록 욕을 하는 것일까? 내가 언제 그녀에 대해서 경박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냐? 나는 그녀에 대한 지성의 사랑 때문에 늙어서도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강철 같은 심장으로 벽라산의 한 걸음도 디딜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혓바닥과 팔을 자르겠다니. 석파천은 말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바라보았다. 정불사가 팔꿈치를 탁자 위에 대고 턱을 고인 채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를 본 석파천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울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만약 평소였다면 영웅호걸들은 정불사에게 비웃음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은 자기 발등에 애군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공포감에 심사가 무거워져 같이 울고 싶은 참담한 기분이라 그 누구도 그를 비웃지 못했다. 이 한때의 영웅호걸들은 명문대파의 장문인이 아니면 바로 어느 방이나 어느 회의 우두머리이며 한평생 칼과 검의 끝에서 뒹굴며 살아온 사람들이라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그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칼이나 한 자루의 창을 사용하되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죽는다고는 볼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자기의 무공이 뛰어나다는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적이 죽고 자기가 살리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상황은 크게 달랐다. 이 섬에 오르게 된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어떻게 죽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에 다시 두렵고도 의심스러운 생각마저 가지게 되어 옛날의 커다란 적을 눈앞에 두고 남이 볼 수 있도록 정당하게 겨루는 광경보다 그야말로 감당해 내기가 훨씬 힘든 것이었다. 그런데 벼랑간 서쪽 모퉁이에서 목쉰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흥, 흥, 뭐가 지성이고 늙기까지 장가를 안 가. 사소치에게 그토록 미련이 남았다면 어찌하여 우리 언니와 더불어 딸을 가졌지? 삽시간에 정불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몸을 벌떡 일으키고 물었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여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우리 언니 일을 내가 왜 몰라요? 당신의 딸은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나요? 아니면 살았나요? 정불사는 그만 쿵하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너무나 세차게 앉는 바람에 우직근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로 만든 의자의 네 다리가 부러졌다. 여인은 다시 다그치듯 질문을 던졌다. 그 계집애는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빨리 말해봐요. 정불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 여인은 날카로운 어조로 조롱하듯 말했다. 언니가 돌아가실 때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어 그 딸의 행방을 알아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나보고 돌보라고 했는데 짐승만도 못한 도적 같으니 우리 언니의 한평생을 그르치고도 모자라서 남의 여편네만 생각하고 있다니. 정불사는 그만 얼굴이 흑빛이 되어 두 무릎을 꿇었다. 의자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는 두 다리로 앉은 자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다리에 맥이 빠지자 그만 꿇어앉게 되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무공이 뛰어나 재빨리 똑바로 섰다. 여인은 다시 날카롭게 외쳤다. 도대체 그 계집애는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20년 전 그 애는 살고 있었지만 그 후는 나도 모른다.
어째서 그 애를 찾아보지도 않나요? 그건, 그건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애가 협객도로 왔다고 하던데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노부도 잘 모른다. 석파천은 그 여자의 몸매가 왜소하고 얼굴을 두꺼운 흑사로 가리고 있어서 얼굴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흉악하고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정불사가 어째서 그녀를 두려워할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종과 북소리가 크게 일었다. 한 명의 황해 사내가 나타나더니 낭낭이 외쳤다. 협객도의 용도주와 목도주께서 삼가 귀빈들을 만나 뵙겠다고 합니다. 무사람들은 흠칫했다. 그제야 모든 사람은 협객도에 두 사람의 도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는 성이 용이요. 하나는 성이 목가라는 것도 겨우 알게 된 것이다. 중문을 열어젖히며 키가 크고 작은 남녀들이 두 줄로 늘어서서 들어왔다. 오른쪽 남녀들은 황의를 걸치고 있었고 왼쪽 남녀들은 청의를 걸치고 있었다. 찰례를 맡은 사내가 다시 부르짖었다. 용도주와 목도주의 무제자들이 귀빈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동패를 주고 갔던 상선벌학의 두 사자도 제자들 속에 끼어 있었다. 장삼은 노란 옷을 입고 오른쪽에서 11번째 위치에 서 있었으며 이사는 푸른 옷을 입고 왼쪽으로부터 13번째 위치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의 등 뒤로도 각기 20여 명 남짓한 남녀들이 서 있었다. 무사람들은 그만 숨을 들이키지 않을 수 없었다. 장삼과 이사의 무공은 모두가 친히 본 바 있었다. 그런데 그들 두 사람에게 그토록 많은 동문 사형제들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따라서 30년간 중원의 인류 고수들이 협객도의 사람들을 당해내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실 상선벌학의 두 사자만 손을 쓴다 하더라도 중원 무림에서 명성을 떨친 자라도 20초도 견디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두 줄의 제자들은 좌우 양쪽으로 늘어서서 공손히 무토걸들에게 인사를 했다. 호걸들은 재빨리 일어나 답례했다. 장삼과 이사는 동패를 나누어 주러 왔을 때 웃으면서 살인을 했고 손짓 한 번에 문파나 방회의 무리들을 도살하던 터였는데 지금은 곁눈질도 한 번 하지 않을 만큼 매우 공손하고 근엄했다. 곧이어 주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 나왔다. 한 사람은 황의를 한 사람은 청의를 걸치고 있었다. 찰레의 사내는 다시 부르짖었다. 패도의 도주께서 여러 귀빈이 왕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도주와 목도주는 껄껄 소리내어 웃더니 입을 열었다. 하하하. 불초와 목형, 우리 두 사람은 이 황량한 섬에서 오늘 고귀하신 분들을 대하게 되니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황량한 섬이라 대접이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말투는 매우 차분하고 온화했다. 협객도는 남의 한복판에 외로이 떠있는 섬인데도 그는 바로 중원의 말씨를 쓰고 있었다. 목도주도 한마디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도 앉으십시오. 그의 음성은 날카로웠는데 아마도 복건성이나 광동성 사람임이 분명해 보였다. 군웅들이 자리에 앉았다. 주인 자리는 서쪽 아래편의 한 탁자 곁에 마련되어 있었다. 협객도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각기 양쪽에 시립해 서 있었다. 군웅들은 협객도 사람들이 중원에서는 매우 거칠게 행동했으면서도 섬에서는 예의를 깎듯이 차리자. 또 무슨 꿍꿍이로 저러나 싶어 안절부절 못했다. 어떤 이들은 사형수들도 목을 치기 전에는 잘 먹이고 좋은 말로 위로한다는데 이 연회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며 불안해했다. 무사람들은 두 도주를 찬찬히 살폈다. 용도주는 수염과 눈썹이 모조리 휘었으나 얼굴만은 어린아이처럼 불그스레했다. 목도주는 길다란 수염이 희끗희끗했는데 아직 검은 수염이 더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 덮여 있었다. 두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아무리 적게 봐도 60세에서 90세 사이 같았다.
만약 100세를 넘겼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풍모였다. 모두 자리에 앉자 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날라왔다. 한 사람당 4개의 접시와 4개의 그릇이 놓였는데 8가지 차는 산의 진미를 갖추어 향긋했을 뿐 전혀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석파천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탁자에 앉은 손님들을 살폈다. 상천관의 주인인 천어도인도 와 있었고 관동 사대문파의 범일비, 풍랑, 여정평, 고삼낭자도 보였다. 그들은 긴장과 초조에 휩싸여 있었으며 석파천과 시선이 맞부딪혀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용, 목 두 도주는 술잔을 들고 권했다. 자, 드시지요. 두 사람은 단숨에 잔을 비웠다. 영웅호걸들은 잔 속에 술이 파랗고 향기가 짙었으나 꺼림칙해서 마시지 못했다. 어떤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대부분이 잔을 입술에 대기만 할 뿐 마시지는 않았다. 다만 소수의 사람만이 이들이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손짓 한 번으로 충분할 텐데 굳이 독을 타겠느냐는 체념 섞인 마음으로 점잖게 잔을 비웠다. 용, 목두 도주가 경의를 표하며 석 잔의 술을 들었다. 이어 용 도주가 왼손을 들어올리자 하인들이 뜨끈뜨끈한 팥죽을 목판에 받쳐들고 나와 귀빈들 앞에 한 대접씩 놓았다. 군웅들은 강호에서 이름만 들어도 안색이 변한다는 그 죽이 나왔음을 직감했다. 막 솥에서 퍼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 보기에 이상야릇했다. 원래 동지팥죽은 팥과 새알이 주종인데 눈앞에 죽에 든 건더기는 채소도 풀도 아니었다. 나무 뿌리를 쪼개놓은 것 같기도 하고 고구마를 납작하게 눌러 자른 것 같기도 했다. 군웅들은 동물이 대체로 청록색을 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양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으로 보아 극독이 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고삼낭자는 양 냄새를 맡자 소름이 돋았다. 얼마나 많은 독사, 진해, 거미, 정갈이 들어갔을까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대접을 탁자 가장자리로 밀어놓고 소매자락으로 코를 가렸다. 이때 용도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멀리서 오셨는데 달리 대접할 것이 없군요. 하오나 이 동지팥죽은 다른 곳에서 좀처럼 맛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 죽의 가장 중요한 약재는 단장 식골 부심초라 하는데 꽃이 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군웅들의 안색이 굳어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이 풀은 10년마다 한 번씩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호의 동도들을 10년에 겨우 한 번씩 청해 즐기도록 한 것인데 헤아려 보니 이번이 4번째군요. 자, 사양 마시고 드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목도주와 함께 왼손으로 죽 대접을 오른손에 젓가락을 들고 권하는 신용을 했다. 군웅들은 단장식골 부심초라는 이름에 간이 오그라드는 듯 했다.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독초의 이름이 그토록 어마어마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용과 목두 도주는 젓가락으로 둥근 원을 그리며 함께 들자고 한 뒤 죽을 먹기 시작했다. 군웅들은 하나같이 생각했다. 당신들 그릇에는 인삼이나 연화 같은 보약이 들었겠지. 그때 동쪽 끝에 앉아있던 한 사내가 벌떡 일어나 두 도주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용씨와 목씨는 들으시오. 이 관서 해문표는 협객도에 오기 전에 이미 후사를 처리해 두었소. 이 해모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사내요. 당신들이 죽이든 살을 발라내든 눈 하나 깜빡 않겠소. 그러나 이런 더러운 동물을 먹으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소. 용도주는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해 영웅이 죽을 먹기 싫다면 어찌 강요하겠소? 그렇다고 성낼 것까지야 있겠소? 자, 앉으시오. 해문표가 다시 소리쳤다. 이 해가는 이미 목숨을 내놓았소.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오? 당신네 힘만 믿고 세상에 화를 뿌리는 개 같은 자들의 비위는 좀 거슬러야겠소. 그는 탁자 위에 뜨거운 죽 대접을 들어 용도주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옆 탁자의 한 노인이 일어나 외쳤다. 해아오. 거친 행동은 삼가게.
노인이 소매자락을 떨치자 세찬 바람이 일어 허공의 대접을 막아세웠다. 대접은 멈칫하며 아래로 떨어졌고 그대로라면 박살나 죽이 사방에 튈 판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술을 따르던 하인이 비스듬히 몸을 날려 땅에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대접을 낚아챘다. 아슬아슬하고도 놀라운 솜씨였다. 군웅들은 저도 모르게 갈채를 보냈다. 대단한 재간이군. 하지만 갈채 뒤에 군웅들의 얼굴에는 어둠이 더 짙게 깔렸다. 술 따르는 하인조차 저 정도 솜씨니 우리가 어찌 살아서 돌아가겠는가.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식 걱정, 못다 갚은 원한, 문파의 앞날을 걱정하며 후회와 체념에 잠겼다. 한 키 크고 마른 중년 서생이 일어나 낭낭하게 말했다. 협객도주께서 거느린 아랫사람들만 해도 중원에서 명성을 떨치기에 충분하오. 두 분이 무림의 지존이 되고자 했다면 손바닥 뒤집듯 쉬웠을 텐데 굳이 이런 심기를 써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오? 그는 좌우를 둘러본 뒤 말을 이었다. 불초가 이곳에 온 이상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마음속 의문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소. 두 분 도주께서 깨우침을 주신다면 그 즉시 목을 내놓겠소. 이는 모두가 하고 싶던 말이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두 도주에게 집중되었다. 용 도주가 웃으며 답했다. 서문 선생, 너무 겸손해 마시오. 그 말에 군웅들은 일제히 서생을 바라보았다. 저분이 20년 전 강호의 명성을 떨친 서문수제 서문관지였단 말인가? 그의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으나 20년 전 맨손으로 선북 7패를 격살하고 판관필 하나로 하북의 농림 산채들을 뒤엎었던 고수였다. 그 후 종적을 감춰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서문이라는 성씨와 서생 차림을 보니 그가 틀림없어 보였다. 용도주가 말을 이었다. 서문 선생께서 과거 일장으로 7패를 잡고 판관필로 산채들을 뒤엎은 일은 우리 형제도 흠모한 지 오래되었소. 오늘 귀한 풍모를 접하게 되어 기쁜데 어찌 무례히 대하겠소? 서문관지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감당할 수 없소이다. 불초가 옛날 저지른 조그만 일은 중원에서 한때나마 뽐낼 수 있을지 모르나 두 도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칼을 휘두르는 듯하여 웃음만 사게 될 것이오. 용 도주가 그 말을 받았다. 서문 선생께서는 너무 겸손하시구려. 귀하가 조금 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두 사람이 마침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려던 참이었소. 다만 이 죽을 쓴 단장 식골 부심초는 뜨끈뜨끈할 때 마셔야 그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니 여러분은 먼저 죽부터 드시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불초가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파천은 그들 두 사람이 깎듯이 예의를 차리며 주고받는 말 속에 수거나 어려운 문자가 너무 많아 반쯤은 알아듣고 반쯤은 흘려들었다. 자연히 그들의 대화보다는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찾아드는 허기를 참는 것이 더 곤혹스러웠다. 그러던 차에 용 도주가 죽을 마시라고 권하자 재빨리 대접을 들고는 후루룩거리며 거의 다 마셔버렸다. 죽에서는 양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 했으나 막상 입안에 들어가자 달콤하여 결코 먹기 어렵지 않았다. 그는 삽시간에 대접 바닥이 드러나도록 깨끗이 비웠다. 군웅들은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찼다. 저 녀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일시적인 호기를 부리는구나. 저러다 반드시 죽고 말 텐데 귀문관으로 가는 길이 그리 급하단 말인가. 어차피 죽기는 매한가지니 저 젊은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시원시원하고 보기 좋구나. 이때 백자재가 갈채를 보냈다. 오, 참 멋지다. 우리 설산파의 손자사위는 역시 남다른 데가 있군. 그는 여전히 설산파가 천하무림에서 으뜸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고 석파천의 행동이 장문인인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라며 기특해했다. 비록 능소성 서곡에서의 격투로 얘기가 꺾이긴 했으나 석파천의 호기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청고이래로 건법, 권각법, 내공, 암기가 모두 천하 제일인 대영웅이자 대협객,
대종사라고 자칭해왔건만 이제 내공 제1이라는 말은 반드시 빼야겠구나. 그러다가 술 따르던 하인이 몸을 날려 죽 그릇을 낚아채던 솜씨를 떠올리며 다시 은근히 주눅이 들었다. 아무래도 권각법 제1이라는 말도 믿을 수 없게 되었군. 하지만 협객도 사람들의 무공이 모두 기이할 정도로 높을 리는 없어. 저 하인은 어쩌면 협객도에서 으뜸 가는 고수인데 하인 차림을 하고 사람들을 겁주려 한 것일지도 몰라. 백자재는 설산파의 손자사위가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덩달아 호기가 치밀었다. 그 역시 대접을 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몇 모금 마신 뒤 좌우를 돌아보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이석동 대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녀석과 나만이 죽을 마셨다. 이러니 다른 이들을 어찌 영웅호걸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곧 다시 생각했다. 나는 두 번째로 죽을 먹었으니 영웅호걸이라 해도 천하에서 두 번째밖에 안 되겠군. 대영웅, 대호걸이라는 존칭도 삭제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자 맥이 빠졌다. 이왕 먹고 죽을 바에야 제일 먼저 먹을 것을 천하제일인자라니 재미가 없군. 그는 자리에 앉아 자책하고 탄식하느라 용도주가 뒤이어 하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용도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40년 전 나는 목형제와 의기투합하여 강호에서 상선벌하게 큰일을 도모하려 했소. 그런데 강호에 나서자마자 지도 한 장을 발견했소. 지도에 적힌 주해를 정밀히 연구한 결과 이름 없는 어느 섬에 경천동지할 무공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소. 아까 불평을 토로했던 해문표가 불쑥 입을 열었다. 이곳은 협객도인데 어째서 이름 없는 섬이라 하시오? 죽대접을 막았던 노인이 호통쳤다. 해 형제, 용도주님의 말씀을 가로채지 말게. 해문표가 못마땅한 듯 응수했다. 죽으라고 아첨해봤자 저 사람이 당신 목숨을 살려줄 것 같소? 노인은 크게 노하여 죽을 들어 쭉 들이키고는 외쳤다. 자네와 내가 반평생을 사귀어온 사이가 아닌가? 도대체 이 정광지를 뭘로 보는가? 해문표는 즉시 후회하며 사과했다. 형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는 엎드려 큰 절을 3번 하더니 탁자 위에 죽을 단숨에 들이켰다. 정광지는 달려가 그를 얼싸안았다. 형제여, 우리가 의형제를 맺을 때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같은 날 죽자고 맹세하지 않았는가? 이번에야말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 기쁘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은 채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눈물을 흘렸다. 석파천은 같은 날 죽자는 말을 듣고 문득 장삼과 이사를 바라보았다. 장삼과 이사는 서로 마주보며 웃더니 용도주와 목도주를 바라보았다. 목도주가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삼과 이사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 죽 대접을 들고 석파천 곁으로 다가왔다. 소형제, 우리 형들도 이 죽을 마시겠네. 석파천이 재빨리 말했다. 아닙니다. 두 분 형님은 저와 같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형님들께서 나중에 수하를 좀 돌봐주셨으면 해서. 장삼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형제여, 우리가 결의 형제를 맺던 날 고락을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나? 이사 역시 뒤를 이었다. 자네가 이미 동지팥죽을 먹었는데 형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 죽 대접을 깨끗이 비운 뒤 두 도주에게 허리를 굽혀 보였다. 죽을 내려주신 두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군웅들은 장삼과 이사가 의제인 석파천과 함께 죽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 이미 죽음이 예정된 해문표나 정광지보다 만배는 더 높은 의기를 보여주었다며 부러워했다. 백자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잠시나마 주저했던 나는 설사 나중에 함께 죽는다 해도 대협객이라 불리기엔 주제넘은 일이었구나. 이때 장삼이 석파천에게 말했다. 형제여, 이곳 손님들은 죽 맛이 입에 맞지 않는 모양이니 자네가 더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들게나. 그렇지 않아도 대접 하나로는 배가 차지 않았던 석파천이었다. 어차피 한 대접이나 두 대접이나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
옆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주변 군웅들은 석파천의 시선이 닿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죽 대접을 밀어주며 권했다. 이 죽은 양 냄새가 너무 심해 내 입에는 맞지 않는구려. 마침 입맛이 없던 차인데 소영훈께서 들겠다면 가져가 드시지요. 석파천이 채 거절하기도 전에 장삼의 허락이 취소될까? 겁난 이들은 황급히 그의 탁자로 대접을 옮겨주기까지 했다. 석파천은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단숨에 2대접을 더 비웠다. 용도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 영웅이 말한 대로 지도에도 없던 황량한 섬이 바로 지금의 협객도요. 하지만 이 이름은 나와 목 형제가 섬에 들어온 뒤 붙인 것이요. 오만하게 협객이라 자처한 것이 아니라 달리 연고가 있었는데 그 점은 나중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요. 그는 사람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도가 가리키는 대로 이 섬을 18해 동안 뒤진 끝에 무공 비결을 찾아냈소. 그것은 어느 곳이로 된 도회였는데 숨겨진 뜻이 매우 심오하고 복잡했소. 우리 2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그 도회를 따라 무공을 연마하기 시작했소. 그런데 수개월 후 이 도회의 무공 해석을 두고 우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소. 갑자기 그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복이 곧 화라는 말처럼 며칠을 논쟁해도 서로를 설득할 수 없었소. 결국 각자 나름대로 무공을 익힌 뒤 나중에 누구의 해석이 옳은지 겨뤄보기로 했지. 그렇게 반년이 지나 대련을 가졌는데 그 결과 우리 2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소. 말하는 그의 얼굴이 침울해졌다. 목도주 역시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한참 뒤에야 용도주가 입을 열었다. 알고 보니 우리 2사람 모두 잘못 이해한 것이었소. 군웅들은 그 말에 흠칫했다. 제자인 장삼과 이사의 무공만 봐도 용, 목 2 도주의 실력은 이미 초범 입성의 경지에 이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연마한 것이 예사 무공이 아니라 지극히 고심한 내공이라는 점은 자명했다. 내공을 잘못 익히면 주화인마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에 듣는 이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용도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연마를 중단한 채 그 속에 숨은 이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소. 하지만 우리의 자질이 부족한 것인지 도해가 너무나 심오한 것인지 몇 개월을 연구해도 의문을 풀 수 없었소.